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전국에서 전남 지역 신청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니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1차 소비 쿠폰을 끝내 거부한 사람이 56만 명이나 되고요. 2차 소비 쿠폰을 두고도 소득 상위 10%에 해당돼서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외식 한번 하려면 큰맘 먹어야 하는 내가 왜 상위 10%냐? 15억 원짜리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지인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나는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뭄에 단비 같은 10만 원이다라면서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원받은 소비 쿠폰을 중고마켓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든지 실물이 오간 것도 아닌데 소비 쿠폰을 업체가 받아서 할인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도 판을 치고 있어서 경찰이 2차 소비 쿠폰 지급 사용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소비 쿠폰 지급의 원래 목적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통해 지역 소식들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4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사고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광양에 위치한 한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2시 40분 광양시 중동에 소재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현장 소장이 작업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인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광양시청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내 섬유 디스크 여과기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경찰은 작업자의 매몰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도정질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수 지역의 노후화된 부영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미뤄지면서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네,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됐는데요. 여수시가 지역구인 강문성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노후된 부영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실태를 집중 제기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강문성 의원은 현재 전남 도내 민간 임대주택은 총 117개소로 이 중 36개소가 부영주택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남의 35개소 중 15개 단지가 여수시에 몰려 있는데요. 여수시 부영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임대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정 질의 과정에서 그동안 여수 지역 부영 아파트의 노후 실태를 담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예.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여수 지역 일부 부영 임대 아파트의 경우 외관 도색의 벗겨짐이나 벽체 균열, 곰팡이 발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방송 불능, 복도 천장 균열과 철근 노출, 어르신 휠체어 이용 불가 구조, 화장실 곰팡이와 부식 등 열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예. 강문성 의원은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장기 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8년 주기에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이를 위반해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뭐 주변에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얘기로도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아파트 보수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강문성 의원은 그동안 여수시가 반복적으로 부영 측에 이 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 전남도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여수시와 협력해 이 부영 측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답변에 나선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건축안전자문단과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부영아파트의 건축과 전기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예. 점검 결과를 여수시와 공유해 부영 측에 통보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또한 전남도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강문성 의원은 전라남도가 부영과 적극 소통하고 설득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나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상급 행정기관인 전남도가 나선 상황인데요. 예. 이 과태료로 버티며 임대아파트 보수를 미뤄온 부영주택의 행보에 이번도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순천 출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고향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통큰 기부 소식을 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 부영 임대주택이 수십 년 된 아파트의 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과태료로 버티며 입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과 대비된 소식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룹 회장의 선행 그리고 부영 임대주택의 회사 운영 방침이 서로 좀 잘 균형을 맞춰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 지역 댐 수계권 주민들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좀 다뤘었는데, 전남도 의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특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반드시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순천시 지역구인 정영준 수계관리특위위원장은 의회 특위위원들과 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관리기금 및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예. 위원회는 주암댐 등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댐 수면부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구역과 제외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애초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너무 커지면 주민들의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이날 도의회 수계관리특위회의에서는 조암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과도한 규제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위원회는 상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해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먼저 필요하고 이 전남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낙후된 댐 주변의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특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9월에 오늘이 저희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그런 것 마지막 같아요. 주인가요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또 라전 네. 법정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시간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원래 연말로 갈수록 확실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체감하는 그 속도가.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네. 모든 사람이 그럴 모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이러다가 연말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고요. 근데 그 지금
완전히 가을이 됐다라고 봐야겠지만 네. 뭔가 이 여름이 끝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수영을 한번 오. 야외 수영을 한번 다녀왔는데 오. 되게 그래서 추워서 좀 혼났습니다. 타셨네요. 예, 아니, 가을 햇볕이 또 가을 햇빛 거절 따갑고 타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한데 하여튼 굉장히 추워가지고 혼났어요. 주말에. 이제 야외에서 하기에는 아마 마지막이 네. 열심히 됐지 즐기고 않을까.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후회가 없게 보내야 뭐든지. 예, 자 오늘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교사 명재환 그 교사의 검찰 구형이 좀 나왔죠. 네, 이제 네. 판결은 아니고, 예. 예, 판결은 아니고 이제 지난 22일이죠. 이제 대전지법에서 열린 그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2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난 지가 한 7개월. 7개월 정도 그렇네요. 됐고 벌써 7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게요. 지금은 교사 자격이 박탈된 상태인 거죠? 네, 지난 4월에 이미 대전교육청이 명 씨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파면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별도의 뭐 이의 절차라든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파면 결정이 확정이 돼서 예. 지금 뭐 교사로서 신분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입니다. 재판은 지금 아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이제 지금 지난 22일이죠. 이제 네. 검찰이 구형을 했고 피고인 명재환도 자기에 대한 어떤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그 형사 공판 절차가 다 끝난 것이고 네. 이날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다라고 선고 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네네.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 지금 네. 재판 진행되고 네. 있고 검찰이 구형을 했으니까 네.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뭡니까? 그 지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예. 그 명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학생에게 책을 주겠다라면서 시청각실로 유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뭐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책을 줄 테니까 좀 따라와라라고 해서 꼬여가지고 시청각실 따라오게 한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사 단계에서? 일단은 명 씨는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왔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검찰은 이 명 씨가 가정 불화에 따른 뭐 소외감 그리고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직장 업무나 인간관계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이제 분노를 쌓아오다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증폭이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라고 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혐의뿐만 아니라 명 씨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동료가 이제 뭐 같이 퇴근하자라고 하던 동료를 폭행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도 공격성을 보이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 조사 결과 나왔었죠. 예. 이번 명재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 유인을 넘어서 일단 살해까지 실제로 저지른 강력 범죄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만 하더라도 중형에 처하도록 법률 지난 규정이 시간에 저희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약취 유인을 넘어서서 살해까지 이어진 케이스이고 예. 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처벌 어떻게 보통 나옵니까? 이런 지금 경우는? 명 씨에 적용된 혐의는 그냥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예. 거기 5조의 2를 보면 약취 위인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약취 위인죄를 범한 사람이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니까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예. 여기는 아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구형을 것이죠. 했고. 네. 앞으로 이제 1심이 곧
나오나요? 곧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 달 20일에 1심 선고 공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요. 예.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항소할 수 있으니까 2심으로 넘어갈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형 선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심신미약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게 좀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 자신의 초등학교 학생을 살해했다. 예. 그것도 이제 학교 안에서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이건 뭔가 좀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이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로는 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이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예. 이제 법원 단계에 오면서 이제 피고인인 명 씨가 나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에서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심신미약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그 이제 정신건강 이제 전문의가 이 분석한 내용을 이제 토대로 그 당시에 분명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응을 예.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주장, 피고인 측의 반론 뭐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이게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행인지 아니면 뭐 이제 심신미약의 어떤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감경을 할 사유가 있는지 예.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공분이 크게 일었던 사건이고 이상 동기 범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다음 달 1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늘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일단 쭉 보면은 이른바 덧센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가 될 텐데 덧센 특검법 3대 특검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도 120명에서 17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기사를만 쭉 보다 보니까 누구를 지금 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따라가기도 너무 숨가쁘고 제가 뭐 뉴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네. 이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두 분 변호사님께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죠.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김건희 씨가 오후 2시 10분경 첫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법정 내 피고인석에 이제 앉는 모습까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게 공판 시작 전까지만 원래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그 일단 법원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모습은 공개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 따랐고 언론사들의 촬영 요청을 허가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공개된 것이고 예. 공판 시작된 이후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원래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법정 촬영에 대한 절차나 기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예,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 이제 법원 조직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법원 조직법 59조를 보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말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규정인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제4조에 어떤 게 있냐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또는 이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어떤 이런 신청을 허가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촬영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꼭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예. 공판이나 그 이제 공판의 개시 전 그리고 판결 선고 시에만 이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촬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내 뭐 그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뭐 촬영하거나 중계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수갑을 푼 상태에서만 예. 촬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덧셈 특검법에서 재판 중계를 좀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덧셈 이제 이른바 덧셈 특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아예 그러니까요. 규정을 넣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내란 특검이나 이런 규정에 이제 보면 재판 진행을 보면 네. 이 법이 이제 곧 이제 공포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뭐 입장을 밝힌 재판부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오늘까지는 기존 네. 법 규정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건희 재판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 재판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열리는 겁니까? 일단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특검도 여러 가지고 피의자들의 지금 어떤 혐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특검도 진짜 여러 개고 한 그렇습니다. 특검에 대한 그 수사 대상에 대한 혐의도 네. 여러 개고 막 갈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소된 죄도 있고 수사 중인 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 오늘 열린 이 사건 재판에 관련된 혐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김 씨가 2009년부터 2012년 중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쩐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예.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의 친분이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이게 예. 두 번째 혐의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지원을 청탁을 받고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렇게 총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오늘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위반 법 조항이 다 다른 거죠. 다른 이게 거죠. 다. 네, 세 가지 범죄 사실로. 자본시장법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네. 있고 또 혐의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크게는 세 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이번 재판에서 어떤 논리로 본인을 좀 방어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알려진 거로 이제 보면은 거의 부인인 것 같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자신은 뭐 알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전성배 관련된 그런 청탁이나 이런 거 받았다라는 것도 일단은 전성배 씨도 그걸 주었다라는 거고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윤영호 전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달을 했다고는 하는데 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항상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진술을 하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특검 수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뭐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뭐 그냥 몰랐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아마 본인도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증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재판 가서 나의 어떤 억울함을 속속들이 밝히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겠죠. 예. 아까 그 주요 혐의 중에 하나였던 통일교 금품 수수 네. 사건 먼저 좀 이어서 보자면은 최근 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의 결정적 이유도 뭔가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이번 사건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예. 주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총 4가지 혐의인데 예. 이제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상황이죠. 예. 한학자 총재의 그 구속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뭐냐면 2022년 1월 5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의 어떤 민원 사항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청탁하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예. 그리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의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이거 두 가지 혐의고요. 예.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뭐냐면 예. 2022년 4월에서 7월경에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8천만 원대 청탁료 선물을 이제 전달하도록 한 혐의.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은 뭐냐면 이와 같은 금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통일교 자금을 이용했다라는 혐의고, 예.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뭐냐면 2022년 10월경에 권성동 의원이 그 윤영호 그 전 세계본부장에게 그 통일교 임원 등이 미국 원정 도박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이렇게 예. 지금 크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진짜 여러 가지여서 복잡하죠. 들으시는 분들 정리를 꼼꼼하게 해가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말씀하신 그 청탁을 어쨌든 받은 혐의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도 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권성동 의원의 혐의 사실 자체를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 2022년 1월 5일에 서울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만나서 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라든지 윤 후보가 통일교 행사에 참여해서 한학자 총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예. 윤석열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구속영장을 특검이 지난달 28일에 청구를 했고 예. 지난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법원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사유는 한학자 총재가 똑같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그 이유로 또 구속이 된 거예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권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이것이 이제 특검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명폰으로 윤 전 본부장 및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화한 사실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 특검의 주장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혐의자가 또 그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예.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을 단순히 발부한 것이죠. 부인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본 것보다도 차명폰을 만들어 네, 가지고 맞습니다. 각종 그 주요 참고인 내지는 주요 어떤 공범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하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뭘 없애라고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크게 봐서 구속시킨 거죠. 이게 증거 인멸 우려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3대 특검 출범 이후에 첫 현역 의원 구속 네. 사례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특검의 소환에는 지금 권 의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일단은 뭐 어제죠.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불출석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2번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2번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아마도 이제 권성동 의원은 예전 그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근거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예. 형성해서 나는 이제 좀 억울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구속 후에도 이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보통?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법원 재판 단계 가서 어쨌든 태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진 않은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된 이후에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뭐 부당한 수사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던데 이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가 관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당시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건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예. 2023년 7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그 학교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니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서 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학폭위로부터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출석 정지를 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여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일면서 예. 이 어떤 권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이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출석 정지가 내려진 다음 날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관련해서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출석 정지가 내려지고 다음 날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죠. 교육부 예. 차관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예. 하면서 이 학폭 무마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또 김건희는 그 김 전 비서관과 학폭위를 앞둔 시점에 13차례나 통화한 사실까지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좀 경한 처분을 받은 그 경위에 또 김건희가 개입한 건 외압이 아니냐. 작용했다라는 네. 의혹을.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아니라고 말하면은 일단 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김승희 전 비서관과 다수 통화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 네. 또 그 출석 정지 그 학생의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10일 처분 보도 이후 그 다음 날 바로 또 교육부 차관과 직접 네. 여사가 통화를 했다. 네. 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통일교 금품 수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그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와 재판은 참고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전성배 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고요. 예. 어제 처음으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고 다음 달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담당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미 밝혔어요. 다음 달에 시작을 하는데 격주마다 기일을 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심리해가지고 조속히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도입 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덧센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 기간과 인력이 더 확대가 될 텐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일단 이게 공포한 직후에 바로 특검팀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더센 3특검법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제 법률안이 이제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그리고 파견 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그리고 파견 공무원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릴 수 있고요. 예. 수사 기간도 기존의 특검법보다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사할 게 참 많아서 이게 결국에는 개정안까지 나왔던 건데요. 예. 지금 일단은 보면은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 이우환 화백의 그 고가의 그림을 이제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는 걸 혐의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25일이죠. 내일 이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 금지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긴 했으나 지금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뇌물죄 사실 정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건희를 이 뇌물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도 아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이 지금 주포라고 알려진 이정필한테 내가 김건희 여사나 그 이제 당시 VIP죠. 윤석열 이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너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예. 하면서 총 한 8,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또 뭐 김건희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아니나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더센 특검법이 이제 시행되면 수사 여력도 늘어나는 만큼 이런 투명성을 더 요구받게 될 것도 맞으니까 어쨌든 수사나 이런 과정은 조금 더 활발이라고 하면 맞을지 수사에 좀 모르겠지만 더 탄력을 받겠죠.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네. 보입니다.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 쭉 정리를 해봤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YMCA에서 환경교육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환경교육사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환경교육사가요? 네. 오, 요즘 가장 필요한 게 이 환경교육인데요. 이 환경교육사는요,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시작했는데요. 이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 환경교육을 하는 환경교육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제 사회환경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 나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게 환경을 보전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위기를 더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과 또 성인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에너지도 하고 또 생태 교육도 하고 큰 의미로 보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교육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딱 떠올렸을 때는 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많이 진행할 것 같은데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식으로 환경교육이라는 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예전에는요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우리 재활용품 가지고 공예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 가지고 작품을 만들거나 많이 네네. 했는데 이거 집에 다 버렸잖아요. 에이, 그래도 바로 버리지는 않고 저는 그래도 한 네. 6개월 정도는 전시해 놨다가 엄마가 대청소할 때 이제 그렇죠. 싹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좀 사용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버린 예쁜 쓰리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방향을 좀 바꿔서 쓰레기를 가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100% 하는 것보다는 이론 한 20% 정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가설생태교육관에 와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여기 뒤에 숲체험원이 있는데 거기에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난 나뭇잎으로 이렇게 하늘을 본다거나 아이들이 미션 수행하는 걸 직접 자기가 해보는 걸 가장 좋아하고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는 국가별 대표가 돼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가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약속도 해보고 자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하나만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학교 교육도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가르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환경 교육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라고 학교에서 또 어른들로부터 배웠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보호를 하자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배운다고 합니다. 교육을 저희도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핵심이었다고 하면 기후 위기로 이제 넘어갔다가 지금은 기후 위기에서 또 넘어가서 기후 위기에 어떻게 아이들이 적응하고 살 것인가. 이 극복은 되지 않거든요. 지금 1.5도씨가 25년에 이렇게 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위기가 지금 우리 그 곁에 있는데 그 위기가 또 재난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난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단순히 뭐 하지 말자 이걸 하면 이렇게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을 어떻게 적응하고 살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는.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환경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런 미세먼지도 생기고 맞아요. 기후 재난도 온다라고만 배웠던 것 그쵸?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졌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 좀 대처를 하고 그렇죠. 대응을 하고 네. 좀 적응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을 그렇죠. 한다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막자였다면 이제는 이 온 걸 우리가 적응해서 어떻게 피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을 할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던가요? 가장 큰 보람은요. 학생들이 처음에 생소하거나 또 흥미가 없어 보이다가도 이 교육이 마무리될 때 학생들이 자신이 또 변해보겠다라는 소감을 말할 때 가장 보람이 된다고 합니다. 평가가 단순한 평가보다는 이렇게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적어주는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보람을 또 느끼고 특히 중학생은 오늘 뭐 영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2시간 놀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눈빛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는 이게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눈빛을 또 보냅니다. 또 하나는 또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미래의 아이들한테 빌려온 이 자연을 내가 함부로 사용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일상생활을 좀 바꿔보는 실천을 해보겠다. 그래서 환경교육이 실천까지 연결시키는 게 교육이어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이해를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네.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되는지 뭐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그렇죠. 혹은 네. 뭐 재활용품을 최대한 줄입시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직업이 환경 교육을 하시는 분이면 네. 뭔가 엄청난 그 뭐랄까요?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그렇죠. 거를 갖고 늘 살아가실 것 같아요. 직업병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은영 환경교육사는요. 환경을 교육하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평소에 네,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제가 환경 교육을 실천하고 연결해서 잘하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일하는 엄마여서 가끔은 배달도 많이 시켜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내가 나조차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를 조금 채찍질하고 있죠. 환경교육하는 선생님이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사실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직업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부분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가오는 주말에 특별한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27일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2025 여수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지구를 구하는 랄랄랄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알리고 체험을 통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여수에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축제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 시민들이 함께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단순히 교육을 의뢰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축제를 쓰레기를 이용해서 또 자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수시 자원순환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채식 요리 한마당도 하고 그 전에 AI
수리 워크샵이라고 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물건 사가지고 쓰고 그냥 버리잖아요. 직접 고장난 건 고쳐보는 그런 워크숍도 해보고 교환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자원들을 가지고 오시면 필요한 자원을 또 바꿔주는 그런 부스도 운영할 거예요. 네, 이제는 정말 모른 척 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네. 김은영 환경교육사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또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환경교육사 김은영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24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